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불법 행위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최근 대법원 판결로 상계도 포함되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를 한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에게도 그 변제를 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그중 1명이 피해자에게 1억을 변제하면 나머지 9명도 총 손해배상금이 1억이 깎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끔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이것이 이중공제다, 삼중공제다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손해배상금이 10억이면 누군가에게 1억을 받으면 총 배상금은 9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해자들이 다 공제 주장을 하니까 한 사람이 갚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다 공제 주장을 하느냐? 이중공제 아니냐? 난 1억 받았는데 다 공제하면 3명이 공제 주장을 한다. 이러면 3억 공제 아니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총액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서 전체 손해에서 1억이 깎인 것이다. 그렇지 2중, 3중 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 가해자 중에 1인에 대해서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가해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10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1명에 대해서 깊은 반성 또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넌 책임이 없다 라고 면제해 주는 경우에 다른 9명도 나도 책임이 줄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1명만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총 손해배상액을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고요. 책임보험사와 가해자, 종합보험사와 가해자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연대채무로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상법 724조 2항의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험자는 이때 피보험자, 가해자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이 사고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사유를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될 때가 있어요. 사고 초기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심의 의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이런 의미인데, 합의 양식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험사가 가해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받지 않으니까 보험사에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최근에는 좀 드문 것 같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가해자 피보험자와 보험사의 관계는 연대채무로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 상법 724조 해석도 그냥 연대채무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연대채무의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체형, 절대적 효력, 일체형인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갚았다. 이런 모두가 100만 원을 갚은 것이고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행의 청구, 한 명에게 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같고 시효중단, 이행지체의 효력이 있고 변제를 누군가 돈을 갚으면 모두가 돈을 갚은 것입니다. 그 돈 그대로 1억을 갚으면 1억을 갚은 효과가 그대로 있고 일체니까요. 연대 채무자들 모두가 채권자 지체, 상계, 경계, 이변, 시상경 그리고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은 그 연대 채무자들 중에 그 당의 한 사람, 당의 그 한 사람이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절대적 효력,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연대 채무자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이요. 특정 가해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다른 사람도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혼동, 마찬가지고요. 혼동이 돼서 채무가 소멸한다면 부담 부분형 그 혼동으로 소멸한 그 연대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소멸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면, 혼, 소 이 세 가지는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만 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이죠. 면제나 소멸시효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 부담부분은 가해자와 보험사가 100대 0이죠. 그러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니까요. 내가 책임이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다 부담해라. 내부적 부담부분이 0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면제, 청구 포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했는데 이행의 청구는 물론 절대적 효력이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효 중단의 조치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는 수년 동안 시효를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차피 내부적 부담 부분은 0이니까 보험사와의 관계가 청구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 효력의 제한 81조 합의 성립이 부종된 사례의 특징을 이 책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배상 책임, 배상금액 산정에 관해서 실질적인 교섭이 없고 통방으로 이 사건 얼마로 합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손해에 비해서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민법 104조 경솔, 무경험, 궁박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소개된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스포츠용품점 부인 사건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이 죽고 채권자들이 손해배상권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전업주부였던 부인이 사망 5일 만에 친척과 보험 담당자 권유에 따라 최소 금액만 받고 부재소 합의를 한 경우에 그리고 병든 노무 사건 남편을 잃고 초등학생 두 자녀와 병든 노무 생계를 책임지는데 보험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퇴원하고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4조 위반 무효로 보았습니다. 민법 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분쟁 목적 이외의 대상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할 때 그것은 당연히 전제가 돼서 아예 분쟁 대상 자체가 안 되었던 것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내 잘못인 줄 알고 열심히 합의를 했는데 내 잘못이 없었던 경우 당연히 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를 했는데 내 잘못이 아예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합의를 하면 화해계약을 맺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자 100% 잘못인 사건으로 쌍방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분쟁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연히 100% 잘못하신 줄 알고 돈 조금 받고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100% 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이것은 당연히 그랬다고 전제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해 계약을 취소하고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갈아엎고 다시 손해배상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이 7대3이냐 3대7이냐 이 의미는 과실 비율이 높은 게 더 잘못한 것이니까 누가 잘못했느냐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7대3 한쪽이 더 잘못한 것으로 정리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과실 비율을 분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연히 그렇다고 전제했던 것들이 아니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분쟁 대상으로 삼았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가미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이렇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과실 비율이 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높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은 분쟁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3대7이었다 라는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합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권리 포기 조항의 제한적 해석. 후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서 예상 불가능한 것이고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 사고 초기에 어느 정도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후발 손해가 그렇게 많진 않겠죠. 몰랐다. 내가 여기가 아플 줄 몰랐다. 이런 건 잘 없고요. 그리고 권리의식도 많이 발달하고 주변에서 듣고 유튜브, 인터넷, 주변에서 도와드리겠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사례가 되게 적어요. 되게 큰 굴지 보험사를 상대로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실무상 여전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장애로 단축된 여명 종료일 이후의 생존, 식물인간이 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전신마비,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를 된다든지 굉장히 큰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된다고 신체 감정 사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신체 감정을 해서 3년 동안만의 치료비나 간병비 배상을 다 받았는데 3년 이후에 생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3년간 치료비만 받았는데 3년 1개월, 3년 2개월 그러다가 4년, 5년, 6년 그러면 그 손해는 전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대법원에서 하급심도 그렇고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단축된 여명 종료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에 종전 합의의 효력은 제한해서 기판력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결로 끝나거나 화해 공고 결정이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추가 청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미성년자 그냥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데 초기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성장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런데 새로운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그런데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요거 아동 미성년자 말고요. 어른의 경우에는 어깨가 아팠는데 또 어깨가 아프다. 그런데 진단명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결론은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좀 다툼이 클 것 같아요. 아동 미성년자는 비교적 조금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보고 있다. 한시장애 기간 이후에 장애 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시장애 3년 평가되어서 3년 동안 그 장애만큼의 손해를 배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5년, 6년 계속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 다툼이 있는 편인데요. 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한시 4년 후유 장애를 진단받아 합의했는데 5년 지나도 계속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일시손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일시손해 부분, 소극적 손해 부분만 인정하고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 상계 혼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